서울의 부촌 평창동 한 그룹 한재욱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계절의 변화조차 함부로 넘보지 못할 듯한 높은 담장 안으로 잘 가꿔진 정원은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고요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냉기를 가르는 유일한 소리는 저택 2층 아기방에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뿐이었다. 서은솔은 복도 끝에 서서 아기방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벌써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갓 태어난 한세 아기씨, 이 거대한 저택의 유일한 상속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듯 울어대고 있었다. 최고급 분유도 값비싼 장난감도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다는 베이비시터들의 노련한 손길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저 그치지 않는 울음만이 대저택의 정막을 채웠다. 은솔의 심장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맞춰 아프게 조여왔다. 몇 달 전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민준을 잃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던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곁을 떠났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텅 빈 가슴에 새아의 울음소리는 마치 민준이가 보내는 신호처럼 들렸다. 도와달라고 안아달라고 외치는 듯한 그 소리에 은솔은 더 이상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가구들과 장난감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 보였다. 베이비시터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아이를 흔들고 있었지만 아이의 울음은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은솔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잠시 쉬고 계세요. 그 말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베이비시터는 기다렸다는 듯 아이를 넘겨주고 방을 나갔다. 드디어 작은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된 은솔은 새알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으로 버티며 울고 있었다. 은솔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렀다. 그녀의 아들 민준에게 불러주던 이제는 주인을 잃은 슬픈 노래였다. 하지만 새아의 울음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은솔은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천천히 서성였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시의 불빛만이 멀리서 반짝였다. 이 넓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어른들의 슬픔과 무관심 속에서 이 작은 생명체는 오직 울음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배고픔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어미의 품이 그리운 본능적인 외로움일지도 몰랐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분유병을 다시 한번 물려보았다. 아이는 젖병을 거칠게 밀어내며 더욱 자지러지게 울었다. 그 순간 은솔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규칙 예의 고용인으로서의 본분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아이를 달래고 싶은 어미의 본능만이 남았다. 젖을 제때 비우지 못해 욱신거리는 자신의 가슴과 아이의 굶주린 울음이 하나로 포개졌다. 은솔은 흔들리는 눈으로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선을 넘는 행위였다. 주인에 대한 기만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새빨개진 얼굴과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이것은 자신의 슬픔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저 작은 아이 고통받는 작은 생명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좀 더 깊숙이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가슴을 물렸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토록 세상을 떠나가라 울어대던 아이가 순간 울음을 뚝 그쳤다. 작은 입술이 본능적으로 젖을 찾았고 이내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젖을 빨기 시작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지던 전쟁 같은 울음이 멈추고 방 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은솔은 눈을 감았다.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금세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고른 숨소리를 내쉬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은솔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자신의 아들 민준에게는 해주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행동이 어쩌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이기심은 아니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흐트러진 옷을 바로잡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한재욱 회장이었다. 그는 막 저택에 도착한 참이었다. 늘 울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것에 의아함을 느끼며 아기 방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고용인에 불과한 여자가 감히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죽은 아내가 낳은 고귀한 혈육에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의 눈에 비친 장면은 그러했다. 재욱의 목소리는 분노로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는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와 은솔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소나기 힘에 은솔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잠든 새알을 은솔의 품에서 낚아채듯 빼앗았다. 그 바람에 아이가 놀라 숨을 헛들이켰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그는 아이를 마침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나이든 박 여사에게 아무렇게나 안겼다. 박 여사는 당황하며 어색하게 아이를 받아들었다. 그러고는 재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솔을 뒤로 세게 밀쳤다. 이성을 잃은 남자의 힘에 은솔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서랍장 모서리에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관자놀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뺨을 타고 얇은 줄기를 그렸다. 그녀는 고통에 찬 숨을 내쉬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재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경멸과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천박한 것.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그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넌 고작 돈 받고 일하는 년이야. 이 아이는 네가 어미 흉내나 내면서 가지고 놀 장난감이 아니라고. 은솔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무릎은 까져 피가 배어나왔고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기 씨가 너무 우셔서 배가 고파서 젖병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녀의 변명은 재욱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그래서 내까짓게 그냥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물렸다고 길 잃은 강아지 새끼라도 주워온 것처럼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도대체 제정신인 여자야 역겨워 죽겠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은솔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저는 석 달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아들 민준이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직 젖이 남아있어서. 재욱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경멸적인 코웃음을 쳤다. 마치 그녀의 슬픔마저 더럽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주 잘 됐군. 주체하지 못하고 줄줄 새는 걸 내 딸을 이용해서 해결이라도 할 생각이었나. 은솔의 입이 공포로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속삭였다. 정말 단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기 씨가 너무 울어서 위로가 필요해 보여서. 하지만 재욱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아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어미였어. 그런데 넌 뭐야? 넌 절대 어미가 될 수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그는 몸을 숙여놨고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그저 네가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고 발악하는 슬프고 망가진 여자일 뿐이야. 하지만 착각하지 마. 생물학적 현상과 소속감은 다른 거니까. 그 말은 그녀를 밀친 물리적인 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은솔의 손이 나무 바닥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단지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다. 굴욕감 그리고 무력감 때문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오르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 대용품 인형처럼 취급하다니. 이제 은솔의 눈물은 뺨에 묻은 피와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주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돌로 지어진 이 집에는 그런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재욱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망치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당신 해고야.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솔은 잠시 더 바닥에 머물렀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통스러운 움직임으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애원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 그녀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재욱을 단 한 번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기 씨에게 필요한 건 분유만이 아닙니다, 회장님. 살결과 심장박동과 젖병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신발은 나무 바닥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바닥에 떨어진 한 방울의 핏자국과 희미하게 남은 전내음, 그리고 베이비 파우더 향기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서는 다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서은솔이 쫓겨난 그날 밤 한재욱 회장의 저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삭막하게 느껴졌다. 창문에 서리가 내리거나 오래된 환풍구에서 외풍이 불어서가 아니었다. 그 차가움은 공기 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벽과 집의 심장 박동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듯한 침묵 때문이었다.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오직 한세아에 그칠 줄 모르는 울음소리뿐이었다. 재욱은 서재의 긴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온갖 서류와 보고서가 그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장면이 떠나지 않았다. 서은솔이 세아에게 젖을 물리던 그 역겨운 장면이 아니라 누군가의 품에 안겨 마침내 평화를 찾았던 아기의 얼굴이, 그리고 서은솔의 눈빛, 고통과 사랑을 동등한 척도로 담고 있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아내, 그의 비치자 나침반이었던 최지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세아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길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기 직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리 아기 잘 부탁해. 그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유모를 가사 도우미를 자신과 슬픔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고용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아기 방에서 슬픔은 허리케인처럼 그를 덮쳤다. 그리고 최악은 그 슬픔이 아내를 기억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딸에게 자신이 줄 수 없었던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사랑 온기, 그리고 어쩌면 소속감 같은 것들.
위층에서 새아의 울음소리가 다시 거세졌다. 새로운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달래보려 애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배고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빼앗긴 평화를 돌려달라고 잃어버린 안식처를 찾아달라고 절규하는 듯했다. 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의 아기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아기 방의 CCTV 영상을 클릭했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했음을. 화면 속에서 새아는 끔찍하게 울고 있었다. 서은솔은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이고 흔들고 속삭였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손대지 않은 젖병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아이는 그 어떤 위로도 거부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서은솔이 블라우스 단추를 푸는 장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새아를 품에 꼭 안고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자 새아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발버둥 치던 몸짓이 멈추고 아이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재욱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영상을 돌려보았다. 세 번째 재생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체면이나 경계 외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죄송합니다라고 속삭였던 한 여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주 어쩌면 그녀는 아내가 죽은 이후 이 집에 있었던 가장 어머니다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재욱은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아의 방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이제 잠들어 있었지만 불안한 듯 작은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그는 방구석에 흔들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위스키 잔이 아닌 아이의 천을 체크하는 작은 청개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 않았는지 생각했다. 장례식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아내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회피해온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되어야 할 책임, 그리고 아이에게 주어야 할 사랑 그 자체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내려온 재욱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탓에 헬쑥했다. 박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걱정과 연민, 그리고 조심스러운 충고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아기 씨는 어떻습니까? 재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밤새 우셨습니다, 회장님. 분유는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았고요. 재욱은 미간을 짚었다.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다고. 박 여사는 말을 아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재욱의 분노와 은솔의 눈물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아기 방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지만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분노에 차 있었다. 작은 주먹으로 젖병을 밀어내며 날카롭게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에는 배고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슬픔 그리고 상실감. 제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재욱이 말했다. 베이비시터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겼다. 재욱이 딸을 제대로 안아본 것은 몇 주 아니 몇 달 만이었다. 장례식 이후 처음일지도 몰랐다. 아이가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울음소리가 약간 잦아들었지만 그것뿐이었다. 아이는 꿈틀거리며 무언가를 찾듯 그의 가슴에 뺨을 비볐다. 아이는 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은소를 찾고 있었다. 재욱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어색하게 아이를 흔들었다. 괜찮아, 아가. 아빠 여기 있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아이는 계속 낑낑거렸다. 마치 거기에 없는 위안을 찾으려는 듯 그의 셔츠에 작은 얼굴을 묻었다.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 혈육이었다. 그런데 왜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는 것인가? 사랑은 혈연이 아니었고 양육은 소유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리를 두는 것이 보호라고 몇 달 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고 최고의 유머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슬픔을 가둬두는 것이 힘의 한 형태라고. 하지만 서은솔은 자격증이나 이력서를 들고 그 아기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새아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다시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건넸다. 서재에 있겠습니다. 그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다. 그가 서재로 돌아왔을 때 박 여사가 조용히 따라 들어와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서은솔 씨가 두고 간 것입니다.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재욱은 봉투를 쳐다보았다. 수신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듯한 글씨체로 쓴 편지가 있었다. 회장님께 다시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어떤 해를 끼칠 의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통스러워하는 아기를 보았을 뿐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홀로 묻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저를 안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것은 젖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아기 씨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제 짐은 다음 주에 가지러 가겠습니다.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솔 올림. 재욱은 편지지를 쳐다보았다.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다. 마치 그녀가 보내기 전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서서 코트를 집어들고 차가운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지금 당장 서은솔을 찾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인사 파일에 적힌 주소는 그를 도시 외곽의 한 서민아파트 단지로 이끌었다. 붉은 벽돌, 외관 좁은 계단 난간에서 벗겨지는 낡은 페인트. 그의 검은색 세단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차창에 달라붙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침입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올랐다. 그의 심장은
날씨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작은 옥탑방 문이 나타났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렸다. 몇 번의 노크 끝에 문이 열렸을 때 은솔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는 낡은 스웨트셔츠 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회장님. 그녀는 기절할 듯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로?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흩어졌다. 그는 애써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이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내가 당신을 쓰레기처럼 대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뱉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당신 편지를 읽었고 세아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당신 품에서 어떻게 진정하는지를 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교감이었어요. 내 아내 지연이가 떠난 후로 내가 아이에게 주지 못했던 바로 그것.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은솔의 시선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단순한 베이비시터로서가 아니라 내 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다시 돌아와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욱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해 보였다. 아니요.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부탁입니다. 은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여 눈물을 밀어냈다.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재욱은 무엇이든 말하라고 했다. 저를 가구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실수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가 추위 속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재욱이 그녀의 소박한 옥탑방으로 들어서자 문이 닫혔다. 은솔은 다른 나무 바닥을 맨발로 조용히 밟으며 뒤로 물러섰다. 공간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그녀 자신처럼 은은한 빛과 조용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욱은 장갑을 쥔 채 문간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그는 여기까지 계획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은솔은 작은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시겠어요?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쿠션이 그의 무게에 푹 꺼졌다. 방 안은 라디에이터의 부드러운 소음과 낡은 벽시계의 희미한 째깍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전문가가 디자인한 세련된 공간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진짜 공간처럼 느껴졌다. 은솔은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말없이 건넸다. 그리고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꼈다. 그녀는 더 이상 화가 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드러워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재욱은 그것을 알았다. 정말로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나도 몰랐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그녀는 작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무엇이 회장님을 바꾸었나요? 그는 손에 든 유리잔을 내려다본 다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다렸다. 당신이 내 딸을 위해 한 일을 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몸으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한 일 말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안았던 방식. 당신은 누구를 대체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 했을 뿐입니다. 은솔의 목이 메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압니다. 재욱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조롱한 것을 사과합니다.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슬픔, 두려움.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이를 손길 없는 집에서 자라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겐 지붕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은솔이 조용히 말했다. 온기 냄새, 리듬 목소리가 필요하죠. 안아주어야 해요. 재욱은 그녀의 말에 깊이 동의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이는,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은솔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일어나 작은 책장으로 걸어가 사진 액자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내밀었다. 재욱은 그것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파란 담요에 쌓인 작은 남자 아기가 있었다. 눈을 감고 피부는 부드럽고 매끄러웠으며 고요했다. 은솔은 병원 가운을 입고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은 아이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민준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재욱의 목에 덩어리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미안합니다. 은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를 되찾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세아의 울음소리가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요. 제가 너무 깊이 묻어서 아직 살아있는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세아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자라길 바랍니다. 은솔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은 오랫동안 슬픔으로부터 도망쳐 오셨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이제 도망치는 것에 지쳤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상호 이해의 무게가 느껴지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은솔이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규칙, 벽 없는 관계. 재욱도 일어섰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저를 밀치시면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덧붙였다. 그땐 제가 회장님을 때려 눕힐 겁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재욱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한 그룹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없었다. 차가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구르자 도시가 겨울의 회색과 부드러운 금색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들이 긴 진입로로 들어섰을 때 은솔은 숨을 멈췄다. 집은 눈빛 속에서 크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부와 슬픔의 저택. 하지만 이번에는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변화를 기다리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안에서 박 여사가 동그란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회장님, 나와 함께 온 사람이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시 돌아오기로 했소. 은솔은 박 여사에게 따뜻하고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나이든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녀가 속삭였다. 재욱은 은솔에게 고개를 돌렸다. 세아를 확인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위층으로 걸어갔다. 아기 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침대 위의 모빌이 천천히 회전하며 방 전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아는 문소리에 뒤척였고 은솔을 보자 눈을 깜빡이며 떴다. 작은 손이 그녀를 향해 들렸다. 은솔은 앞으로 달려갔다. 오 아가.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여기 있어. 아기는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듯 그녀의 목에 파고들었다. 아이의 숨이 느려지고 꽉 쥔 주먹이 풀렸다.
이 냄새, 이 소리, 이 리듬을 알고 있었다. 문간에서 재욱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켜보았다. 그의 목이 다시 메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딸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잠결에 미소 짓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저택에는 온기가 돌아왔다. 아침 햇살이 한 그룹 저택에 꿀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무 바닥을 따뜻하게 두고 높은 창문에서 춤을 추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은 영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아기 방에서는 새아의 부드러운 옹알이가 울려 퍼졌고 주방에서는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그것은 집의 냄새였고 삶의 냄새였다. 서은솔은 주방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파란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느슨하게 묶은 채였다. 더 이상 하녀처럼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박 여사가 갓 접은 수건더미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다시 여기서 보게 되니 좋구려. 그녀가 따뜻한 눈으로 말했다. 은솔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기분이 좀 다르네요. 박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좋은 쪽으로 다르다는 뜻인가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은 쪽으로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은 여전히 유령과 함께 사는 남자요, 은솔 씨. 하룻밤의 정직함이 그들을 모두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알아요. 은솔이 사려 깊은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마침내 누군가와 함께 그 유령의 집을 걸을 준비가 되신 거겠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외면할지 아니면 손을 내밀지 결정해야 했던 여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의 눈빛이었다. 위층에서 재욱은 서재에서 통화를 마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오크 책상 위로 쏟아졌다. 가죽 의자가 그의 밑에서 삐걱거렸고 그는 처음으로 세상의 무게가 그의 척추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다시 일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책상 구석에 있는 작은 베이비 모니터를 다시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세아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손 하나가 뺨 옆에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그는 어젯밤을 생각했다. 은솔이 부드럽고 가사 없는 무언가를 흥얼거리며 세아를 가까이 안았던 모습, 세아가 몇 초 만에 울음을 그쳤던 것, 은솔이 아이를 짐이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영혼으로서 소중하게 바라보았던 방식, 그는 방해하기 두려워 복도에서 지켜보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아직 은솔이 자신에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다. 손님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몇 년 동안 갖지 못했던 무언가였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존재. 그는 일어서서 서재를 나섰다. 은솔은 그가 주방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다. 좋은 아침. 재욱이 말했다. 은솔은 놀라 돌아섰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머뭇거렸다.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회장님께서요, 만들 줄 압니다.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거 화해의 제스처인가요? 아니면 도와달라는 외침인가요? 둘 다. 그가 머그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들은 작은 식탁에 앉아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생각해봤습니다. 재욱이 입을 열었다. 세아에 대해서, 그리고 일과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무심했지만 이제는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아이, 곁에 있고 싶어요. 은솔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진지했다. 그건 한 번만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곁에 있다는 건 힘들 때도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울 때도 회장님께서 실패하고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요.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시도할 기회만 있다면.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이는 누가 곁에 있었는지 기억할 테니까요.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을 배워요. 완벽한 말이 아니라 존재를 통해서요. 그는 경외감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꼭 어머니처럼 말하는군요. 저는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은 말하지 않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녀는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슬픔이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재욱은 직접 세아에게 밥을 먹이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아기 방에 앉아 어색하게 젖병의 균형을 잡았고 은솔은 문간에서 지켜보았다. 세아는 처음에는 꿈틀거리며 별로 감명받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안정을 찾았다. 재욱은 마치 올림픽 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아이가 마시고 있어요. 참아주고 있는 거죠. 은솔이 웃으며 정정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에요. 그 후 그들은 바닥에 함께 앉았다. 세아는 부드러운 담요 위에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주먹은 은솔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가져온 봉제 기린을 향해 휘두르고 있었다. 아이가 강하네요. 은솔이 중얼거렸다. 지연 씨를 닮은 것 같아요. 재욱의 미소가 살짝 흐려졌다. 지연이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알아요. 그가 은솔을 바라보았다. 가끔 당신을 보면 그녀가 생각납니다. 은솔은 눈을 깜빡였다. 그건 좀 복잡한 칭찬이네요. 그녀에게도 불같은 면이 있었죠. 그가 덧붙였다. 친절함과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은솔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박 여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회장님 정문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민희 대리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재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민희 대리. 그의 라이벌 회사인 태영그룹의 유능한 인재이자 야심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들여보내시오. 그는 은솔을 향해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뒤 일어섰다. 은솔은 그가 나간 뒤에도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평화는 슬픔 위에 지어진 집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었다. 재욱은 아래층 응접실에서 이민희 대리를 만났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세련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립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한 회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태영그룹의 이민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대리? 재욱이 차갑게 물었다. 저희가 진행 중인 바이오 사업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 그룹과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덫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재욱의 어깨 너머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훑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재욱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재욱은 그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녀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나가기 직전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물었다. 요즘 회장님 댁에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집안 분위기가 아주 화사해졌다고들 하더군요. 재욱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민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문은 바람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재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문. 그것은 태영그룹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는 아마도 이 집 안에 있을 터였다. 그는 조용히 박 여사를 불렀다. 최근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 명단을 가져오시오. 평화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공기의 질감이 변했다. 단지 온도가 아니라 그 결이 달라졌다. 이제는 더 두껍고 더 무거워졌다. 은솔은 재욱이 위층으로 돌아온 순간 그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그의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고 턱은 너무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가 아기 방에서 새알을 흔들고 있을 때 그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문간에 나타났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말해주세요. 재욱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었어요. 은솔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팔이 본능적으로 새알을 더 꽉 껴안았다. 민원이요, 무엇에 대한? 당신에 대해서. 모유 수유에 관한 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있었던 일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익명이라고 했지만 누군가 당신이 불안정하다고 보이게 만들려는 게 분명합니다. 내 딸과의 경계를 넘었다고 말입니다. 은솔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거기 계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재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솔 씨 이런 종류의 일은 설사 거짓이라도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왜곡한다면. 그녀의 입술이 불신으로 벌어졌다. 그들이 아기 씨를 데려갈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들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정말로 당신을 상대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은솔은 천천히 주저앉아 새알을 더 가까이 껴안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직원들 중 한 명, 재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과거에서 온 누군가일 수도. 그녀는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제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가족도 거의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몰라요. 침묵.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 부드럽게 떨어졌다. 그럼 이건 사실 저에 대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재욱은 그녀에게 돌아섰다. 무슨 뜻임요? 이건 회장님에 대한 거예요. 회장님의 딸 돈, 이름에 대한 거죠. 누군가 회장님을 직접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저를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재욱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적을 만들었소. 사업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내 빌어먹을 이사회에서도. 하지만 그들이 내 아이를 이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들은 항상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이용해요. 은솔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게 바로 저예요. 세아는 자신의 세상이 이미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잠결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솔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집이 법정이 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다시는 그날 저녁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진우라는 이름의 남자 조사관과 다른 여성 조사관이 예고 없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서류와 후속 조치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아를 보고 싶다고 했고 아이가 어디서 자는지, 누가 목욕시키고 누가 기저귀를 가는지, 누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 물었다. 은솔은 대부분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욱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만 위층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머물러 달라고 부드럽게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싫었다.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두려웠다. 그녀는 객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조사가 길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재욱이 마침내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지쳐 보였다. 지금은 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다시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면담 내용, 감시 영상, 심지어 세아의 소화과 기록까지도요. 그들이 저를 범죄자처럼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솔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 일이 저를 따라다닐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들이 공식적인 무언가를, 심지어 경고라도 기록한다면 제가 다시 일할 기회, 입양할 기회, 그 어떤 것도 망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게 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회장님. 그게 문제예요.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눈이 다시 조용하고 느리게 내리기 시작했다. 바깥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돌아섰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나도 그렇소. 재욱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방에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너무 많은 곁눈질, 너무 많은 침묵이 있었다. 새로운 하녀 중 한 명인 박지민이라는 여자는 은솔의 시선을 완전히 피했다. 은솔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재욱은 지켜보고 연구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협상에서, 소송에서 사람을 읽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본 것은 그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였다. 무관심의 가면을 쓴 죄책감. 나중에 그는 조용히 박 여사에게 박지민에 대해 물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박 여사가 말했다. 3주 됐어요. 조용하고 혼자 지내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습니다. 재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는 은솔이 흔들의자에서 세아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아기 방으로 돌아왔다. 내부 고발자를 찾은 것 같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누구요, 박지민? 당신이 돌아오기 직전에 고용된 여자요. 염탐하고 엿듣고 보고해왔소. 은솔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에게요? 아직은 모르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요. 그날 밤 재욱은 저택의 내부 로그를 뽑도록 했다. 박지민은 허가 없이 내부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있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수신자는 알려진 블로그 기자 이전에 재욱을 저격했던 사람이었다. 억만장자의 유모아기를 자신처럼 대하다라는 제목의 비방 기사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은솔이 세아를 안고 있는 사진 노래하고 흔들고 밥 먹이는 사진을 찍었다. 범죄는 없었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다. 그는 그것을 인쇄해서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는 세탁실에서 수건을 접고 있는 박지민을 발견했다. 당신 해고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다. 증거도 없잖아요. 민사법정에서 당신을 묻어버릴 만큼은 있어. 당신은 클릭수를 위해 내 아이를 이용했어. 박지민은 눈을 굴렸다. 저 여자는 회장님 아내도 아니고 유모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있잖아요. 재욱은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내 이빨이 온전한 채로 여기서 걸어 나가는 걸 다행으로 알아. 그날 밤 늦게 재욱은 기사 초안을 은솔에게 가져왔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그것을 읽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걸 공개하려고 했다고요, 내일 아침에. 하지만 일단은 내가 막았소. 그녀의 목이 메었다. 왜 누군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당신이 이 집을 인간적으로 만들고
그들은 내가 인간적인 것에 서툴다는 걸 아니까. 당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고 그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요. 은솔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럼 싸워야죠. 세아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거나 침묵하지 않을 거요. 그는 은솔의 품에 안긴 딸을 내려다본 다음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스캔들을 원했지. 그가 말했다.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자고.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한 그룹 저택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한 그룹 저택은 더 이상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복도의 조용함은 한때 위안을 주었지만 이제는 모든 발걸음 아래에서 맥박치는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은솔은 커튼을 열 때, 세아의 젖병을 들 때, 그리고 정문을 흘끗 보았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 바로 너머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색이 짙은 창문을 한 채 주차되어 있었다. 제욱은 거실에 서 있었다. 편안한 옷이 아닌 전쟁을 위한 옷차림이었다. 맞춤형 남색 정장 빳빳한 흰색 셔츠, 검은색 넥타이. 그의 전화기는 변호사 홍보 전문가 주주들로부터 오는 전화로 끊임없이 울렸다. 그리고 헤럴드의 오랜 언론인 친구로부터 온 전화 한 통은 걱정으로 위장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그냥 은솔 씨를 노리는 게 아니야, 제우가. 그 목소리가 말했다. 그들은 너를 노리고 있어. 그들은 이미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다. 부재 중인 아버지 정서적으로 부적합하며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남자. 그리고 은솔. 그들은 그녀를 기회주의자로 그리고 있었다.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진 조종적인 전직 가사 도우미. 제욱의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군. 그는 은솔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아기방 카페 바닥에 세아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기는 행복하게 온가리를 했고 통통한 손 하나가 은솔의 엄지손가락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여론의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오. 그가 말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해. 은솔이 고개를 들었다. 공개적으로 나서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소. 우리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 그건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날 있었던 일. 고통 슬픔 민준이 지연 씨 회장님께서 저를 밀치신 일, 제가 세아에게 젖을 먹인 일, 그 모든 것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오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소. 하지만 우리는 세아를 보호해야 하고 진실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방패요. 은솔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어깨에 기대 잠든 세아를 내려다보았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말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존경받는 방송인인 배서연이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차분한 존재감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한때 국회의원 내부 고발자 그리고 전쟁 참전 용사의 슬픔에 잠긴 어머니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어두운 오크 책장과 조용하고 지켜보는 눈들에 둘러싸인 한 그룹 서재에서 제욱과 은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저명한 시사 유튜브 채널 진실의 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라이브 방송은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배서연은 마이크를 조정했다. 모두 편안하신가요? 은솔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맞잡혀 있었다. 배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욱은 은솔을 바라본 다음 다시 배서연을 보았다. 제 아내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지연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사랑이었고 그녀는 떠나기 전에 제게 가장 놀라운 선물인 우리 딸 세아를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었을 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고 일과를 만들고 세아가 저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갖도록 했습니다. 은솔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한 그룹 저택에 왔을 때 저는 그것이 단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준이를 막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단 3일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숨 쉬는 동안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고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처음 세아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불을 지른 것 같았습니다. 일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단지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고 이에 모유를 수유했습니다. 계획된 것도 뒤틀린 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아기를 보고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유일한 일을 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재욱이 덧붙였다.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끔찍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었고 해고했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 그 이후 매일 노력해왔습니다. 배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세상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길 바라십니까? 은솔은 마이크를 들여다보았다. 때때로 사랑은 혈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고통에서 공유된 상실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애정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룻밤 자장가 하나하나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배서연이 물었다. 재욱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멀리서 판단하기는 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벽 2시에 우는 아기를 안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은솔 씨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배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방송에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동이틀 무렵 인터넷은 들끓었다. 어떤 사람들은 은솔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여성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입양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인 엄마들, 응급실에서 낯선 사람의 아기를 위로한 간호사들, 전쟁 중에 이웃들이 서로의 아기에게 젖을 먹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할머니들. 스레드 상단에 고정된 한 댓글은 이랬다. 우리는 한때 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이 보살피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재욱은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손에 들고 세상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은솔은 근처에 앉아 있었다. 세아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자신의 작고 부드러운 삶이 방금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배서연이 그날 아침 늦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두 분은 그들이 무기화하고 싶어 했던 것을 인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대중의 귀를 사로잡으셨어요.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재욱은 망설이지 않았다. 다른 누구도 은솔 씨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겁니다.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수치심 속에서가 아니라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아기 방의 고요함 속에서 은솔은 세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들은 스캔들을 원했어, 아가.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주었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말했단다. 재욱은 팔짱을 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그들은 온전하기 위해 완벽한 가족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와 침묵이 더 안전했을 때 말할 용기뿐이었다. 방송에 나간 지 사흘이 지났고 한 그룹 저택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필외침이 되었다. 기자들이 문 밖에서 진을 쳤고 이따금 나무 위로 드론이 윙윙거리자 제욱은 추가 보안 요원을 고용해야 했다. 국영방송부터 미심쩍은 가십 매체까지 수십 건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들은 억만장자와 그의 도우미 사이에 감정적 역학관계를 파헤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집안의 삶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졌다. 세아는 더 깊이 잠들었고 은솔은 자유롭게 움직였다. 제욱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웃었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하고 늦은 밤 차를 마시고 심지어는 집안 곳곳에 여전히 그 존재가 수놓아져 있는 아내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평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는. 진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말해진 이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것은 정문의 노크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제욱이 직접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재킷에는 신분증이 달려 있었다. 한재욱 씨 되십니까? 그녀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동복지감독부의 강지연 감독관입니다. 따님 한세아 양의 양육에 대한 이전 조사의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왔습니다. 제욱은 몸이 굳었다. 그 사건은 종결된 줄 알았습니다만 검토되었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최근 인터뷰를 둘러싼 대중의 관심 때문에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노출은 종종 재평가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의 출처가 아니라 서명된 것들입니다. 이 저택 내부의 직원 2명으로부터요. 제욱의 턱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 없소. 그녀는 서류처를 펼쳤다. 박지민과 최경호, 두 사람 모두 양육자인 서은솔 씨와 아이 사이의 다수의 경계 위반과 감정적 과잉 개입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욱은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다. 세아와 은솔 씨는 위층에 있어. 하지만 조심해서 행동하는 게 좋을 거요. 이 집은 이미 조작된 폭풍을 충분히 겪었으니. 강 감독관은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위층에서 은솔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부르던 곡조를 흥얼거리며 세아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낯선 여자를 보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몸이 긴장했다. 서은솔 씨, 그 여자가 물었다. 네. 은솔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아동복지감독부 소속입니다. 당신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겠고 아이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은솔이 세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이가 자고 있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재욱이 감독관 뒤에 나타났다. 변호사 없이는 그녀와 이야기할 수 없어. 강 감독관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부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부르시는 동안 저는 양육자의 아이에 대한 행동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것은 허가가 아니라 근접성만 요구되니까요. 은솔은 마른 침을 삼키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문간에 나타난 박 여사에게 세아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은솔이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강 감독관은 능숙한 침착함으로 그녀에게 돌아섰다. 서은솔 씨 보육 관련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9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은솔이 대답했다. 유치원 개인가정지역센터에서요. 하지만 자격증은요, 공식적인 건 없고요, 네. 경험뿐입니다. 그 직위들에서 징계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에게 동의 없이 모유 수유를 했습니까? 은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저는 본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이 아니라 보살핌에 근거하여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감독관은 메모를 했다. 아동 상실과 관련된 개인적인 트라우마 병력이 있습니까? 은솔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네, 그 트라우마가 현재 판단력이나 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솔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 트라우마가 저를 부적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길고 차갑고 임상적인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강 감독관이 말했다. 공식적인 심사를 위해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아이와의 모든 접촉이 제한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날 밤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평화롭지는 않았다. 재욱은 은솔의 방 밖 복도를 서성였다. 주먹을 꽉 쥔 채 이건 게임이야 함정이라고. 그녀는 진실을 위해 온 게 아니야.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 온 거지. 언론의 폭풍이 몰아치니 아동보호기관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야. 은솔은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 접힌 담요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요. 불공평해. 그가 쏘아붙였다. 원래 공평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 대가죠. 그가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이것과 싸울 수 있어. 최고의 변호사를 사고 괴롭힘으로 고소하고 그녀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단 말이오. 은솔이 일어섰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을 더 시끄럽게 만들면 세아가 폭풍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아이는 그냥 아기일 뿐이에요, 회장님. 상징이 될 자격은 없어요. 그가 입을 다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장기전을 펼쳐야 해요. 은솔이 말했다. 기록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진실과 시간으로 요새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지켜보게 해요. 2주가 지났다. 그동안 은솔은 집에 머물렀지만 부지를 떠나지 않았다. 강 감독관은 2번 더 돌아왔다. 매번 더 미묘하고 더 전략적으로 도발하거나 혼란시키기 위해 고안된 질문들을 했다. 하지만 은솔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일과를 만들었다. 매일 아침 노래로 세아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짜증을 낼 때 안아주고 완벽함이 아닌 존재감으로 아이를 위로했다. 재욱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세아가 잠든 동안 박 여사가 주방에서 은솔에게 다가와 카운터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이게 뭐예요? 은솔이 물었다. 최경호 씨의 편지입니다. 은솔은 미간을 찌푸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한 문장이 있었다. 저는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명된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은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재욱은 법무팀으로부터 같은 이메일을 읽고 몇 분 후에 들어왔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요. 그가 말했다. 그날 저녁 재욱은 분노가 아닌 명료함 속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은솔을 옆에 세아를 품에 안고 저택의 앞 정원에 있는 연단 뒤에 섰다. 카메라를 향해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제 딸에게는 이 집에 2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한 명은 생물학적 부모이고 한 명은 선택된 부모입니다. 저는 단지 사회가 각본을 짜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이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이 그 존재를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집은 슬픈 판단, 허위 보고, 그리고 배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복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은솔 씨가 그 이유입니다. 만약 그녀를 비난하고 싶다면 저도 비난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녀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시 침묵,
그리고 박수. 기자들이 아니라 조용히 지지하러 온 이웃들로부터였다. 영상을 보고 인터뷰를 듣고 이야기가 스캔들이 아니라 깊고 돌이킬 수 없이 인간적인 무언가로 전개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군중 속 어딘가에서 강지현 감독관은 아기가 아닌 불확실성에 가까운 무언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토록 냉정하도록 훈련받은 그녀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성이었다. 이른 아침 집안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 은솔의 부드러운 자장가가 복도를 떠다니기 전 재욱이 늘 그랬듯 진한 블랙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응시하기 전에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정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실종아동수사팀의 김성호 경위입니다. 한재욱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재욱은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은솔 씨에 대해 전화드렸습니다. 몇 년 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입양 관련 사건에 그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욱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다. 입양 관련 사건이라니. 배경조사에서는 간과되었을 수도 있는 무언가. 오늘 직접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다. 재욱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은솔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회색 카디건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찾아오겠다고. 입양 문제에 관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은솔의 얼굴이 공포가 아닌 조용한 체념으로 변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다. 결국 올 줄 알았어요. 재욱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 말해줘요, 제발.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민준이 이전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재욱은 눈을 깜빡였다. 내 17살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고모댁에 살고 있었죠.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연상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적어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임신을 했고 그는 사라졌어요. 고모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를 내쫓겠다고 협박하셨죠.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싸웠어요.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아이였어요, 회장님. 저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압박 속에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제가 아이를 안아보기도 전에 입양 절차는 끝나버렸어요. 여자아이였어요. 은솔이 속삭였다. 그 아이 이름은 혜은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몰라요. 기록은 봉인되었죠. 재욱은 충격을 받은 채 그녀 옆에 앉았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 수치였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 알아냈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정고 무렵 김성호 경위가 도착했다. 그는 친절하지만 진지한 눈을 가진 키가 크고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적대감 없이 오직 질문만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재욱의 서재에 앉았다. 은솔은 숨지 않았다. 서은솔 씨. 그가 시작했다. 체포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누군가 법적 수단을 통해 봉인된 입양 기록에 접근했고 당신의 이름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만 17살인 그 아이가 친모와의 연락을 청원했습니다. 은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있다고요? 네. 그가 말했다. 그 아이는 몇 주 전까지 당신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방송을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고 당신의 얼굴을 보았고 무언가를 인지했습니다. 은솔의 손이 떨렸다. 살아있군요. 건강하고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재욱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무엇이부가 김경희는 망설였다. 양부모 측이 탐탁지 않아 합니다. 아이가 언론의 관심에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등장, 당신의 이야기가 자신들과의 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솔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가슴을 안고 일어섰다. 저는 아이가 저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 이름도 몰랐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김경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은솔은 재욱을 바라보았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만나야지. 재욱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신의 진실, 그 모든 것을 말해줘요. 이틀 후 서울의 한 조용한 가족복지센터. 은솔은 부드러운 베이지색 벽과 테이블 하나가 놓인 작은 방에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짙은 갈색 눈과 긴 따은 머리, 그리고 은솔과 너무나도 닮은 얼굴을 한 소녀가 들어왔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재욱은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한동안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말했다. 저는 김혜운이에요. 은솔은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다. 정말 예쁘구나. 혜운의 입술이 떨렸다. 제가 혹시 제 생각을 하셨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매일, 은솔이 말했다. 너를 잃은 순간부터 매일. 혜운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인쇄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방송 인터뷰에서 은솔이 아기 세아를 안고 있는 스크린샷이었다. 이것이 저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제가 어떻게든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 은솔이 속삭였다. 나는 어리고 무력했어. 하지만 널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혜운의 눈이 빛났다. 문제를 일으키러 온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서요. 나는 진짜야. 은솔이 이제는 자유롭게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만약 네가 허락한다면 네가 필요한 어떤 방식으로든 너를 알고 싶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는 완전히 껴안았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당겨져 꿰매지는 것처럼 복도에서 재욱은 등을 돌려 눈가를 닦았다. 그날 밤 늦게 저택으로 돌아온 은솔은 세아가 가슴에 기대 잠든 채 아기 방에 앉아 있었다. 재욱이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다. 어땠습니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솔은 피곤했지만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놀라운 아이예요. 똑똑하고 재미있고 경계심이 많지만 다음 주에 방문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아요.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시선들. 상관없어. 재욱이 말했다. 그들이 지켜보게 놔두시오. 이 집은 더 이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회장님 변하셨어요. 당신도 변했어.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숨는 방식이 아니라 치유하는 방식으로. 은솔은 세아를 내려다본 다음 다시 고개를 들었다. 두 번이나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은 두 번째 기회를 줄 만큼 충분히 큰가 봐요. 그리고 재욱은 그녀를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두 생명을 바라보며 어떤 법정도, 어떤 속삭임도, 어떤 과거의 그림자도 한때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한 한 여성의 힘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았다. 김혜운이 처음으로 한 그룹 저택의 문을 통과했을 때 겨울 해는 낮게 떠서 눈 덮인 잔디밭에 금빛 줄무늬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어져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으며 입술은 얇은 선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낯선 땅에 들어선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경계심이 가득했다. 은솔이 입구에서 홀로 그녀를 맞았다. 크림색 카디건을 입고 조용한 희망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다. 와주었구나. 은솔이 부드럽게 말했다. 온다고 했잖아요. 혜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더 단단했다. 저 낯가림 심해요. 미리 알아두세요. 나도 그래. 은솔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어색해할 수는 있잖아. 혜은은 작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공평하네요. 안은 따뜻했고 갓 구운 계피와 오렌지 껍질 냄새가 났다. 박 여사가 조용한 환영의 의미로 스콘을 구워 차와 함께 내놓았다. 혜은은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웅장한 로비에 서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복도를 따라 늘어선 초상화들을 훑어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은솔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재욱 씨의 딸 세아를 돌보는 일을 도와. 아, 그 아기요. 만나봐도 돼요. 혜은은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은솔은 그녀에게 공간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담 갖지 마. 긴 침묵이 흘렀다. 혜은이 마침내 말했다. 이상해요. 실제로 보기 전에 온라인에서 얼굴을 먼저 봤어요. 마치 인터넷이 저보다 먼저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은솔의 심장이 디메프 케라레타. 그게 너와 나의 첫 만남이어서는 안 됐는데. 하지만 그랬죠. 혜은이 대답했다. 그래도 어쩌면 제 자신의 이야기를 상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엄마를 봐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재욱이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재로 걸어갔다. 그가 그들을 보자 그는 재킷을 바로잡으며 일어섰다. 네가 혜은이구나. 그가 따뜻하게 말했다. 혜은은 그를 한번 훑어보았다. 당신이 그 재벌이군요. 맞아. 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설거지도 하고 토스트도 태우지. 그녀는 그 말에 살짝 웃었다.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는 소파를 가리켰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부담 없이 스포트라이트 없이 그냥 공간만 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은솔에게 돌아섰다.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뭐든지. 그때 왜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싸우지 않았어요? 은솔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질문을 피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혜은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17살이었고 혼자였고 무서웠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설득했거든. 너를 포기하는 것이 너에게 미래를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어. 혜은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매일 그것을 후회했어. 은솔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의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혜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턱이 고통과 이해 사이에 무언가와 싸우며 미세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그녀는 물었다. 저를 찾으려고 한 적은 있어요. 모든 게 봉인됐어. 은솔이 말했다. 그리고 내게는 그것을 뚫고 나갈 돈이나 힘이 없었지. 하지만 매일 밤 기도했어. 네가 어디에 있든 안전하기를, 사랑받기를. 그리고 지금은 은솔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 방식대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고 싶어. 혜은의 눈이 반짝였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제가 아직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은솔이 말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 오후 늦게 혜은은 아기 세아를 만났다. 그녀는 재욱이 음정 안 맞는 곡조를 흥얼거리며 아기를 팔에 안고
흔들고 있는 아기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작네요. 혜운이 속삭였다. 힘은 세단다. 재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름을 물려준 사람처럼. 세아가 깨르르 웃으며 통통한 손을 혜운의 얼굴 쪽으로 뻗었다. 잠시 혜운은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가락을 내밀었다. 세아가 즉시 그것을 꽉 잡았다. 따뜻하래요. 혜운이 중얼거렸다. 누가 안전한지 아는 거지. 재욱이 말했다. 은솔은 문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두 딸 한 명은 그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다른 한 명은 기억과 슬픔에서 태어났다.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다. 재욱은 시내 이사회에서 막 돌아왔고 그의 코트에는 아직 잠의 먼지가 묻어 있었다. 은솔은 위층에서 다른 동화책으로 세아를 재우고 있었다. 혜운은 서재에서 한때 지연의 것이었던 안락의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양아버지의 낡은 심리학 저널을 무심코 넘기고 있었다. 냄새가 먼저 났다. 날카로운 화학 약품 냄새. 재욱은 현관 근처에서 플라스틱 타는 희미하지만 뚜렷한 냄새를 맡았다. 그는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그때 서쪽 별관에서 갑작스러운 굉음이 터져 나왔다. 주황색 불꽃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불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뒷폭돼서 울려 퍼졌다. 그녀의 가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아기방 쪽 정의 배전반이 재욱의 몸이 뇌가 따라잡기 전에 움직였다. 그는 심장이 망치질하는 가운데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연기가 이미 문 밑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은솔씨, 그가 외쳤다. 아기 데리고 나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두꺼운 양모 담요에 쌓인 세아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창문으로요, 그녀가 기침했다. 복도는 막혔어요. 재욱은 아기방 발코니 문으로 달려가 활짝 열었다. 얼음 같은 공기가 그들을 때렸다. 이제 불길이 그들 뒤에서 천장 근처의 나무 몰딩을 핥으며 타오르고 있었다. 가요. 그가 무거운 커튼을 봉해서 잡아당겨 난간에 묶으며 외쳤다. 이거 타고 내려가요. 내가 잡고 있을게. 은솔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가까이 껴안고 담요를 슬링처럼 묶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재욱은 그녀가 내려가는 동안 커튼을 팽팽하게 잡았다. 그녀가 땅에 닿았을 때 재욱은 혜운을 구하러 돌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연기에 그을리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박 여사님을 도우려고 했어요. 식료품 저장실에 계셨는데 문이 걸려서 못 구했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 옆문으로 빠져나가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저씨. 모르겠다고요. 아저씨라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세게 쳤다. 흡수할 시간이 없었다. 이리 와.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그들은 짙은 영희 속을 기침하며 낮게 몸을 숙여 달렸다. 정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 위에 주 샹들리에가 신음하며 그들 뒤로 불꽃과 파편의 비를 뿌리며 추락했다. 그들은 허파가 터질 듯한 채 열기와 공포로 얼굴이 상기된 채 정문으로 뛰쳐나왔다. 은솔은 잔디밭에서 세아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떨고 있었지만 안전했고 혜운을 감싸 안고 머리에 입을 맞췄다. 소방차가 몇 분 후에 도착했다. 사이렌이 밤에 상처 입은 늑대처럼 울부짖었다. 몇 시간이 물과 재 그리고 번쩍이는 불빛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동이틀 무렵 불길은 마침내 잡혔다. 서쪽 별관은 사라졌다. 아기방 은솔의 방, 그리고 객실 복도의 일부가 연기 나는 잔해로 변했다. 재욱은 진입로에 서서 폐허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기억과 지위의 요새였던 그의 집은 이제 연약하고 죽을 운명처럼 보였다. 회장님,
소방서장이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다가왔다. 결함 있는 배선으로 보입니다. 서쪽 별관의 낡은 배전반이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친 사람은 연기 흡입이 좀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습니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나는 축복받았다. 나중에 혼돈이 가라앉고 대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재욱은 집 혹은 남은 곳으로 걸어 돌아왔다. 그는 담요에 쌓인 채 돌계단에 앉아있는 은소를 발견했다. 해우는 그녀 옆에 조용히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같은 폭풍의 두 반쪽처럼 보였다. 멍들었지만 숨 쉬고 있었다. 재욱은 그들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해운이 속삭였다.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 은솔이 조용히 말했다. 재욱은 그들 둘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 은솔이 고개를 돌렸다. 아기 방이 없어졌어요. 알아. 제 편지들, 사진들, 민준이 팔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부는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찾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간직하면 돼. 그가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거기엔 아직 살아있으니까. 해운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재욱은 한때 위풍당당했던 집에 까맣게 탄 윤곽을 보았다. 이제 그가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야. 함께. 화재가 남긴 것은 폐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간이었다. 재건하고 재정의하고 소속될 공간. 아침 공기는 화재가 난 지 몇 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희미하게 그을음 냄새가 났지만 그들의 안식처가 된 저택의 임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창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진짜 웃음, 억지 웃음이 아닌 웃음이 마침내 그곳에 다시 살게 되었다. 은솔은 부엌 조리대 앞에 서서 부드러운 가스펠 곡조를 흥얼거리며 새아의 작은 빨래를 조심스럽게 접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의 아기 옷감은 그녀에게 평온함과 리듬감, 즉 엄마의 명상과 같은 감각을 주었다. 옆방에서는 재욱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새로 발견한 재능 중 하나인 목소리를 극적으로 과장하며 연기했고 새아는 아빠가 개구리를 흉내내는 소리에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은솔은 미소 지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이 장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또 다른 우주복을 접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들은 부지 반대편 끝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사했다. 겸손하고 단순했지만 대리석 복도기키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생명력으로 고동쳤다. 재욱의 정장은 은솔의 면 원피스 옆에 걸렸다. 은솔의 요리는 박 여사의 요리법과 섞였다. 보르도 와인 옆에 달콤한 차, 갈비찜 옆에 김치, 그리고 해운. 그녀는 더 이상 주변을 맴돌지 않았다. 저녁 식사에 일찍 왔고 부탁받지 않아도 아기 새아에게 잘 자라고 입을 맞췄다. 그녀는 심지어 재욱이 아기 방 별관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을 도왔다. 이번에는 흔들의자 2개가 있었다. 하나는 은솔을 위해, 다른 하나는 그녀를 위해.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 은솔은 현관 계단에서 해운 옆에 앉았다. 그날 밤 그분을 아빠라고 불렀지. 은솔이 부드럽게 말했다. 해운은 눈을 깜빡이며 손을 내려다 보았다. 제가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튀어나왔어요.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이 어땠어? 이상했어요. 그리고 옳았어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은솔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무엇을 느끼든 괜찮아.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어. 해운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한테도요. 은솔이 미소 지었다. 특히 나한테는. 해운은 침을 삼켰다. 화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가?
은솔이 속삭였다. 나는 감사해. 너는 내가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그분께 드렸어. 너의 한 조각을. 그건 선물이야. 혜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한 곳 이상에 속할 수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 넌 그래. 은솔이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네가 선택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너는 여기에 우리에게 속해. 그리고 그들이 별과 영이 그리고 두 번째 기회로 그려진 하늘 아래 앉아 있을 때 불의 피해는 더 이상 무언가의 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 집은 다시 조용한 리듬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화재와 불확실성의 혼돈은 오래된 흉터처럼 배경으로 사라졌다. 누르면 아프지만 더 이상 피는 나지 않았다. 은솔은 현관에 서서 팔짱을 끼고 해가 나무 뒤로 미끄러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황금 시간대가 주황색과 호박색으로 하늘을 밝혔고 그것은 그녀에게 민준이가 미소 지을 때의 눈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 뒤에서 방충망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해가 지면 항상 조용해지더군. 재욱이 그녀 옆에 서며 말했다. 은솔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이 숨을 죽이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 고요함이 좋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소. 그들은 나란히 서서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재욱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그들은 오래된 연인처럼 혹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연인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은솔은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친 노크도 공황 상태의 노크도 아니었다. 그저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소리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현관으로 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을 열자 혜운이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추위의 볼이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은솔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짐이 아니었다. 그녀 옆에 서 있는 소녀 캐러멜 피부에 검은 곱슬머리를 단순한 따은 머리로 묶은 17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혜운은 긴장하며 엄마를 흘끗 보았다. 이쪽은 서아이예요. 은솔은 눈을 깜빡였다. 안녕 서아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말하며 옆으로 비켜섰다.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머니. 그들은 따뜻한 거실로 들어갔고 혜운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가방을 부드러운 쿵소리와 함께 내려놓았다. 오기 전에 말 안 했어요. 혜운이 시작했다.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왔어요. 은솔은 기다렸다. 제 동생이에요. 입양된 동생이요. 혜운이 분명히 했다. 양어머니가 5살 때 데려오셨어요. 서아는 그 후로 계속 함께였지만 더 이상 거기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은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감정으로 벅차올랐다. 글쎄, 네가 지금 여기 있다면 이 집은 너의 집이기도 해. 네가 원하는 동안은. 서아는 기절할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은솔은 다가가 소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어떤 아이도 그걸 의심해서는 안 돼. 이 집에서는. 재욱이 바로 그때 방으로 들어섰다.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졸린 새아는 그의 가슴에 안겨 있었다. 그는 새로운 손님을 보고 눈을 깜빡였다. 우리가 또 늘어나는 모양이군.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아는 압도당한 표정을 지었다.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야. 은솔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같은 나무의 가지야.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늘어난다고 줄어들지 않아. 그저 더 많은 방향으로 뿌리를 내릴 뿐이지. 다음날 아침 집은 조용한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은솔이 아침을 짓는 동안
혜운과 서한은 식탁 차리는 것을 도왔다. 박 여사는 신선한 과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왔고 세아는 높은 의자에서 행복하게 온가리를 했다. 그것은 어수선했다. 시끄러웠다. 불완전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을 때 재욱은 커피잔을 살짝 들었다. 건배를 제안하고 싶소. 그가 말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가 말했다. 돌아올 용기와 머무를 지혜를 위해. 은솔이 덧붙였다. 그리고 선택되고 발견되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인 가족을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주스, 커피, 우유, 그리고 웃음이 뒤따랐다. 그날 늦게 재욱은 은솔과 혜운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불타버린 별관부지에 세워질 새 건물의 청사진이었다. 여기를 다시 지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요. 그는 청사진을 펼쳤다. 그 위에는 현대적이고 따뜻한 디자인의 건물이 그려져 있었다. 민준과 지연재단, 그의 죽은 아내와 그녀의 죽은 아들을 기리는 이름이었다.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슬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솔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혜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다. 단지 기온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때 불과 침묵으로 표시되었던 한 그룹 저택의 부지는 다시 색으로 고동쳤다. 벚꽃이 겨울의 기억에 거칠게 저항하며 피어났다. 담장을 따라 벌들이 윙윙거렸고 그들의 안식처가 된 게스트하우스 안에서는 삶이 리듬을 찾았다. 새로운 재단 건물에 조촐한 기공식 날이었다. 기자도 투자자도 없었다. 그저 이웃 친구 그리고 한 그룹 저택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지역사회 구성원들 뿐이었다. 재욱이 먼저 연단에 섰다. 저는 한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이를 거의 잃고 제 자신을 거의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솔을 바라보았다. 이 공간, 이 센터는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슬픔에서, 회복력에서,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은솔이 그의 뒤를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강해졌다. 제 아들의 이름을 땄지만 그녀가 말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했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뒷마당 현관에 모였다. 연설도 공연도 없었다. 그저 맛있는 음식,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웃음으로 높아지는 목소리뿐이었다. 별들이 머리 위로 펼쳐졌을 때 재욱과 은솔은 잠시 자리를 떴다. 그들은 새 센터의 보유권 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직 신선한 페인트와 라벤더 냄새가 났다. 은솔은 창가 흔들의자에 앉았다. 근처 벽에는 액자에 담긴 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걸 기억할까요? 세아가 은솔이 물었다. 재욱이 그녀 옆에 앉았다. 세부사항은 잊어버릴지라도 느낌은 기억할 거요. 안전함, 사랑. 그게 중요한 거지.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창밖의 불빛이 흩어진 별자리처럼 유리에 반짝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은솔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존재했다. 어머니 치우자 생존자 모든 것을 잃고 산뿐만 아니라 유산을 재건한 여자. 그리고 그녀가 재와 의도로 지어진 조용한 방을 둘러보며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던 말을 속삭였다. 집에 왔구나.
밖에서 혜우는 서아 옆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밤은 온화했다. 엄마가 집에 왔대. 혜운이 중얼거렸다. 서아는 옆을 흘끗 보았다. 그럴 자격이 있으시지. 그들은 정원 근처에서 멈췄다. 두 번째 기회에 정원이라고 혜운이 거의 경외감에 차서 말했다. 서아가 피어나는 수선화 한 송이를 꺾어 유모차에 꽂았다. 정말 다시 잘할까요? 불이 난 후에도 혜운은 안에서 불빛이 빛나는 집을 바라보았다. 은솔의 자장가가 향처럼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응,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특히 불이 난 후에.